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5월 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가님이 써주셨습니다. 금의 본질 가치, 비트코인의 본질 가치에 대하여 영화 매드맥스 22세기 핵 전쟁 후 물과 석유가 권력인 세상을 그린 영화죠. 저도 이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5천만원짜리 본질 가치 충만 골드바라 하더라도 매드맥스 같은 상황 하에서는 한낱 암짝에도 쓸모없다 못해 무겁기만 한 돌덩이에 불과할 뿐이죠. 또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자산이라 함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원하는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가치를 갖는 그 무엇과 교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금도 결국엔 궁극적으로 인간들 사이에 신뢰에 기반한 자산일 뿐이고 말라 비틀어진 쇠똥조차도 전기 석유가 없는 얼어 죽게 생긴 빙하기에 혹은 몽골 초원에서 생존을 위해 반드시 불을 지펴야 하는 상황에선 훌륭한 자산이 될 수 있고 또한 자산으로서 가치를 갖는다.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저 쇠똥이 불을 붙였을 때 제대로 불이 붙을 것이냐 라는 품질에 대한 인간들 사이의 신뢰가 전제가 될 때 교환 자산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제 아무리 금에다가 담보를 묶거든 근본이 달러였어도 닉슨이 언제든 그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거라는 미국과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할 때까지 자산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닉슨이 그 신뢰를 저버렸을 때는 한낱 휴지 쪼가리에 불과한 달러였던 것이다. 제가 중간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좋은 글이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금에 대해서 쭉 내용 써주셨고요. 금과 이제 가치에 대해서 썼고 마지막 부분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으로서 트러스트 리스 트러스트, 즉 신뢰할 필요조차 없는 신뢰, 너무나 명백해서 전송한 상대방을 믿을 필요조차 없는 무결성 신뢰의 데이터 값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데 이것이 가져올 파괴적인 혁신은 수많은 산업, 금융, 물류, 행정 등등 수많은 분야의 혁신을 넘어 초혁명적인 비용 절감 및 시스템 효율과 부가가치 창출, 시간 절약을 가져다줄 윈도우즈보다도 훨씬 더 값어치 있는 무형의 자산이라는 것을 깨우쳤으면 합니다. 그러한 무형 자산의 가치를 알아챈 수많은 엘리트 선구자들과 대중들에 의해 교환 자산으로서 이용할 수 있겠다는 신뢰가 자연 발생적으로 10여 년간 쌓여서 오늘날의 비트코인의 지위가 형성된 것이다. 시장에서의 자연 발생만큼 건강하고 강한 건 없다. 자유시장의 민심이 천심이기 때문이다. 2000년 전 금도 그 가치를 믿은 사람들에 의해 시장에서 자연 발생된 것이지 IMF가 금 쓰라고 강요해서 오늘날 금이 된 것이 아니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폐로서의 어떤 가치를 우리가 판단할 때 뭐가 중요할 것인가? 신뢰가 중요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담보가 중요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담보를 기반으로 한 그 베네수엘라의 페트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그 페트로가 원유 50% 그리고 뭐 금 20% 나머지 철광 그리고 은 이런 걸 기반으로 다이아몬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어떤 담보 물건을 가지고 암호화폐를 만들었지만 그 담보 물건을 그 암호화폐를 만든 베네수엘라라는 국가, 그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보니까 아무리 담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페트로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그 나가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금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달러에 어떤 금을 담보로 달러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그 금을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쳐다본다라고 하면 금 또한 반짝거리는 돌덩이 이제 불과할 뿐인 겁니다. 반짝거리는 돌덩이에 불과한 그 금을 물론 이제 희소성이 있겠죠. 희소성을 이제 깔고 갑니다. 희소성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 지구촌 인간들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이거는 이 정도로 가치가 있는 거다. 이거는 희소한 광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가치를 부여해서 그걸 가지고 그걸 매개체로 해서 담보로 해서 돈을 화폐를 발행해서 썼던 겁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결국에 담보라는 것도 그 기존에 담보로 얘기하는 금 또한 네트워크에서 먼저 신뢰가 쌓여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담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신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부분을 나가님도 굉장히 좀 재미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오늘 다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내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아름다운 그녀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200, 6500불 구간에 제가 원하는 가격이 오면 몇몇 알트코인들 50% 익절하고 다시 진입할 겁니다. 그리고 저의 매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메시지를 주는데 저는 차익분의 비중을 늘리는 분은 비트코인입니다.
수익을 실현하고 조정 후 재진입할 때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을 비중을 더 늘리는 분들이 있는데, 비트보유는 알트코인을 진입할 만한 상황적 여유를 주고 그 상승분을 먹고 더 싸게 알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많이 거래해 보세요. 계속 있다 보면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이야기를 해줬고, 일단 지금 아름다운 그녀님은 6,200에서 6,500불 이 정도를 고점으로 봐서 여기서 뭐 50% 익절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익이라고 하면 그 수익에서 매도라는 거는 이제 각자 취향에 맞게끔 각자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전문가들의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뷰에 맞게끔 아마 뭐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녀님처럼 이렇게 또 본인 어떤 의견을 또 주시고, 이거는 이제 각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하시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본인의 어떤 생각을 넣으셔서 이 정도면 내가 분할로 이 정도 물량을 덜어내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계획을 미리 세우셔서 그것대로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와사비님이 써주셨어요. 와사비님이 써주신 내용을,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코인 참수님이 좋은 기사 그때 내용을 주셔서 같이 봤고요. 다음에 이제 와사비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사비님이 이제 라이트코인 관련된 기사를 지금 트레이딩 뷰 차트를 올려주셨고요. 기본 차트는 비트렉스 거래소의 라이트코인 주봉 차트입니다. 지표 추가하기 누르시고 와사비 전날 후 매수 매도 지표 선택 후에 톱니바퀴 설정해서 세팅 값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데, 이 세팅 값은 10분 동안 투자를 해서 찾아낸 것입니다. 집단 지성인 여러분께 요청을 합니다. 더 좋은 세팅 값, 팩터 값을 발견하신 분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발전하고 소통하는 관계 속에서 저도 계속 자료를 공유하도록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와사비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차트를 들어가서 보시면 라이트코인이 이번에 지금 지난번에 올라왔던 그 자리가 거기서 이제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매도 신호가 나왔고, 이 팩터 값을 제가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몇 분이 이제 올려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는 데이터를 제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한 번에 시간을 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아마 그때 이제 제가 댓글에다가 그 내용을 써서 댓글에 쓰든 설명란에 쓰든 해서 이제 마사비님이 필요하시면 그걸 적용해 볼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와사비님이 라이트코인 차트를 올려주셨는데 라이트코인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지금 2017년도 이때 이제 매도 신호 나오고 이때도 이제 매도 신호 나왔고요. 이 자리가 이제 2015년도 그 라이트코인 반감기 있기 전에 매도 신호가 나왔던 자리입니다. 이때 바이 신호 나오고 셀 신호 나왔죠. 그 이후에 이렇게 계속 조정을 거쳤고요. 조정을 한참 동안 거쳤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서 거의 1년 반 정도 조정을 거친 이후에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매수 신호가 떴고 지금 최근에 매수 신호가 뜬 이후에 매도 신호가 떴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보는 관점, 제가 이제 그 댓글에 썼는데, 만약에 제가 지난번에 차트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라이트코인은 반등이 나오면 반등이 나올 때마다 앞으로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처럼. 그래서 2017년도 5월달 보시면 한 차례 첫 번째 매도 신호가 나오고 조정 주고 또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또 조정 주고 매도 신호가 나왔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 신호 나오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매도 신호가 이 고점을 넘는 그 상승이 나오면서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저는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라이트코인이 이제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그 반감기 이슈에 맞춰서 저는 한 6월 달쯤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상승 볼 수 있다라고 보면 이때는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 홀딩 물량을 좀 저는 최소화해주고 물량을 최대한 덜어서 비트코인이라든가 다른 코인으로 저는 바꿔주는 겁니다. 아직 오르지 않은 알트코인을 관심 있게 본다라고 하면 아직 오르지 않은 뭐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을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와사비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댓글에 만약에 뭐 라이트코인 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쭉 써주시면 제가 그 부분들을 일단 제가 다 취합을 해서 한번 방송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스터 우식님이 써주셨는데
리플사에서 푼 XRP가 조금만 팔리고 많은 양이 다시 에스크로로 돌아오는데 시장이나 기관에서의 XRP 매력이 감소한 것인지 우선 의문입니다. 가격이 오르지 않는데도 물량이 다시 들어오는 건 현재 가격도 높다고 평가되는 건 아닌지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이렇게 물어보셨고, 일단 금은동님이 써주신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제 생각엔 필요한 기관, 은행, 금융업체와 거래소 등이 사가는 것 같네요. 1분기 매월 10억 개 총 30억 개 중 7억 개가 팔렸으면 30% 정도 팔렸는데 그래도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300원 곱하기 7억 개는 2,100억 원입니다. 리플사 장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400에서 500억 개 정도는 2030년까지 락을 걸어 놓았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월드뱅크, BIS, IMF에서 100억 개씩 사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FRB에서 사가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일단 이 부분에서 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거죠. 지금 금은동님이 써주셨던 내용을 이제 보면 30% 물량이 팔렸는데 이 30% 물량이 팔리고 나머지 안 팔린 물량 70%가 안 팔린 물량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야 이거 XRP가 이렇게 매력 없는 건 아니냐. 만약에 XRP 지금 이 가격을 보고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금은동님 같은 경우는 300억 개 7억 개면 2,100억 원이니까 야,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양이다. 엄청난 양을 판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가격대는 진짜 매력적인 가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관점이 제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뷰를 달리하고 누군가는 지금 이 가격에서 올라가지 않고 있는 XRP를 팔고 있고요. 또 누군가는 XRP를 또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어떻게 이 관점에서 XRP를 쳐다봐야 될 거냐? 그럼 당연히 이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여기서 이 싼 XRP를 매도해서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비트코인 흐름이 좋으니까 비트코인을 관심 있게 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물론 비트코인이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좀 더 먼저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비트코인을 먼저 올라갈 거라고 판단해서 XRP를 매도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어떤 잘못된 저는 판단을 안 하시는 게 좋다. 이게 단기적으로 맞을 수 있는데 여기서 내가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올라간 거 먹고 그 알트코인 다시 리플을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냥 저는 리플을 매수해서 그냥 기다리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 코인이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미넌스가 64 근처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오히려 갖고 있던 홀딩 물량 비트코인에서도 일정 부분을 좀 더 덜어내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을 관심 있게 보라고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크립토 매니아님이 써주셨는데요. 네, 보겠습니다. 조언과 객관적 시장의 현황 평가에 힘입어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4개 알트코인으로 분할 매수 포트폴리오 완성하고 총 시드머니 정확히 25%씩 분할하여 투자 후에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매도하지 않고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비트코인 캐시가 135% 수익률 정점을 찍었고 비트는 10% 하락 시 알트는 30% 하락을 경험 내려오고 있고 리플의 경우 20%에서 현재 2%까지 내려와 하향 채널 안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한창 리플에 대한 호재 기사가 하루를 멀다 않고 쏟아져 나왔었는데 그때 분산 투자하지 않고 리플에 몰빵했었다라고 하면 아마 시간만 소비한 꼴이 될 뻔했습니다. 많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지 말라는 조언이 빛을 발하는 순간인 듯 합니다. 기술 차트에 대한 책을 몇 권씩 정독하고 유료 리딩까지 받았어도 최고점에서 매도 후에 조정의 끝자락에서 재매수하는 재주를 갖고 싶었으나 그것은 신의 영역이다 라는 말에 격하게 동감하고 어설프게 트레이딩하여 코인 개수 심하게 털렸던 과거 쓰라린 경험 때문인지 올해부터는 그냥 거시적 관점에서 기간 매수 시점이라 판단될 때 분할 매수로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그냥 묵히자 판단을 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생활에 필요한 자금 외에 새로 등장하는 코인, 예를 들어 코스모스 아톰 같은 것에 투자할 자금이 없다라는 것과 과거와는 달리 트레이딩을 안 하니 재미가 없다라는 거 대신 스트레스는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크립토 매니아님이 굉장히 좋은 경험을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경험을 예전에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2017년도에도 매매를 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경험을 이제 공유를 해주신 부분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게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오히려 내 수익을 늘려 나갈 수 있는 부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매매를 자주 하는 것보다
중요한 타이밍에 한 차례씩 매매를 하는 게 맞다. 매매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닌 겁니다. 이제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매매를 계속 해야지 뭔가 수익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페르티티님이 또 내용을 써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100% 넘게 수익이 난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원금을 회수하시고 진입하고 싶으신 코인들 조정받을 때 진입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둘 원금 회수하고 재진입한 종목들이 알을 까서 하나둘 늘어나면 대상승장 때 모든 시너지가 폭발하면서 많은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어떻게 보면 네페르티님이 써주신 내용이 결국에 이제 우리가 주체 매매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간 와사비님이 이제 계속 얘기해 주는 것처럼 수익이 뭐 30%, 50% 아니면 100%난 종목들은 분할로 매도를 하고 아직 내 포트폴리오에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아까 이제 크립토 매니아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내가 포트폴리오에 없지만 관심 있게 봤던 종목들 아니면 추가로 요즘 상장한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범위를 정해야 되겠죠. 너무 포트폴리오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어, 다시 한번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는 그런 전략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 리밸런싱도 하고 신규로 이제 관심 있던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담는 방법도 될 수 있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동규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비파 기준 6,000달러를 돌파했군요. 여러 정황 뉴스상 오를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늘 감사합니다. 20에서 30 조정 구간이 안 오면 좋겠지만 그래도 잘 참고 버텨야겠죠. 어쨌든 알트 불장 가자. 고점을 9만 달러 정도로 보시는지 관점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고점을 9만 달러 그때는 제가 차트에서 말씀드릴 때 뭐라고 이제 말씀드렸냐면 물론 채널 상단부 연결을 했을 때 9만 달러가 보입니다. 근데 이게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승하는 기간이 짧아진다라고 하면 고점도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채널 상단부도 꼭 지난번 채널 상단부와 일치를 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그때그때 이제 시장 상황에 맞게끔 차트를 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가치 기준들 고려해서 매도를 하셔야 되고 매도도 내가 무조건 나는 9만 달러에 다 팔겠다 이게 아니라 항상 이제 분할로 매도를 하셔서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이제 고평가 영역에 들어갔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분할로 매도를 쭉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나는 10만 달러에 딱 매도하겠다 아니면 난 이프를 우리나라 돈으로 뭐 10만 원에 매도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재수없게 9만 9천 원까지 올라가고 다시 뭐 만 원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분명히 물론 나는 죽어도 10만 달러 밑으로 안 팔겠고 9만 9천 원 왔다가 빠져도 나는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날로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고점은 제가 뭐 9만 달러가 딱 고점이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때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만약에 상승이 3개월 안에 채널 상단부까지 가는 거랑 6개월 안에 채널 상단부까지 가는 거랑 뭐 2년 뒤에 채널 상단부까지 가는 거랑은 가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금은동님 의견만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JTB 방송 보면서 어스달러가 현존 업종 화폐보다 훨씬 실용적이고 대안이 될 수 있는 통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들하고는 생각의 궤가 좀 다르네요. 일단 전 지구의 실질, 자연자산, 금속, 토지, 석유, 산림물 등을 담보로 토큰화하고 이로 인해 어스달러가 발행이 된다는 것이 기존의 신뢰 기반의 화폐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며 급격한 가치 하락을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어스달러로 토큰화된 자연자산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교환 수단으로서 화폐 역할을 하기엔 기존 신용화폐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기존의 기축통화가 무한 발행으로 구매력이 떨어지는 점과 비교해서도 그렇고요. 또한 친환경적인 보존이나 개발로 담보된 자산 가치를 올릴 수도 있는 것도 기발한 생각이네요. 반면 개발도상국이나 난개발국가,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의 저항은 심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국은 휴면 자산이자 환경 보존이 잘 된 비무장지대의 토크나 가치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물론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사실,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도 관점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고 저도 이제 금은동님 의견도 이제 존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담보 물건
담보 물건을 담보를 갖고 있는 또 자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어떤 토지를 갖고 있고 그 물을 갖고 있고 뭐 산림을 갖고 있다. 그럼 그 산림을 갖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누가 그 소유권을 또 주장할 거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가치 평가를 매겼을 때 그 가치 평가는 또 누가 매길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개발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면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 또 전쟁이 나서 전쟁이 난다고 그 가치가 다 훼손이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이제 고민한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 가치 평가를 매기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우리가 페드가 갖고 있는 금에 대해서도 그 가치 평가를 매기기가 쉽지 않고, 페드가 담보로 하고 있는 그 금이 얼마만큼 얘네가 보유하고 있는지 이거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물며 그것도 쉽지 않은데, 전 세계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토지라든가 그냥 금속, 석유, 산림, 물, 이런 것들을 다 가치 평가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암호화폐를 만든다. 이거는 저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보보다는 그 생태계 안에 있는,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신뢰가 더 저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금운동님 의견도 존중하고 JTB님 의견도 존중. 이 부분은 그냥 이게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관점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점이 다르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그걸 공유해 주시면 다음 시간에 또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